뉴스 브리핑. 아프리카 동북부의 아랍국가 수단이 적대국이었던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수단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 이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수교하는 세 번째 아랍국가가 됐습니다. CNN은 이번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수단의 테러 지원국 해제 의사를 의회에 통보한 직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몸값을 지불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범죄에 눈을 감아주면 이른바 테러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단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일을 열흘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플로리다에서 투표한 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위스콘신 등 3개 경합주에서 선거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올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로 부상한 펜실베니아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 대처를 잘못했다는 공세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 선거 캠프는 바이든 후보가 프래킹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공격을 퍼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애틀란타에서 메이저급 대형 음악축제가 문을 열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빅 나잇 아웃이라는 이 행사는 어젯밤부터 3일 밤 동안 계속되는 힙합 음악축제로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에서 열리는데 애틀란타 출신의 빅보이를 비롯해 수많은 유명 힙합 가수들이 출동합니다. 주최 측은 2,500명의 제한 수만 입장하도록 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는데요. WSB-TV는 행사장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워키건에서 무장하지 않고 있던 흑인 커플의 총을 쏴 19살의 마르셀리스 스틴넷을 죽게 하고 여자친구에게 중상을 입힌 경찰관이 어제 저녁 해고됐다고 웨인 월리스 워키건 경찰서장이 발표했습니다. 스틴넷은 지난 20일 밤 11시 55분경 사망했는데요. 경찰이 수상한 차를 발견했을 당시 스틴넷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경찰이 접근하자 도주했는데 두 번째 경찰이 이 차를 세우고 차적 조회를 하고 있는 동안 경찰을 향해 후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무기를 꺼내 총을 쐈고 차 안에 있던 2명 모두 총에 맞았습니다. 스틴넷의 아이 엄마이자 차량의 소유주로 밝혀진 20살의 타파라 윌리엄스는 손과 배에 총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일리노이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을 또다시 일으켜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올해 선거 마지막 날인 11월 3일이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우체국 관계자들은 기록적인 양의 우편 투표물 처리에 여념이 없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틴 시버 우체국 소매 및 배달부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우체국은 우편 투표물을 배달 현장에 남겨지는 것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버 부장은 선거 우편물이 제때 도착하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선거 우편물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후보들의 투표용지와 전단지를 포함해 5억 건 이상의 선거 우편물을 배달했는데 이는 2016년 선거 때보다 162%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디몬슈타인 전미 우편노조 회장은 매우 바쁜 상황이지만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모든 우편물이 1등 우편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미국 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인 8만 5천 명을 넘겼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언론사마다 발표한 수치는 대부분 8만에서 8만 3천 명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미국에서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8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서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일부 병원들이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인구당 신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10개 카운티가 이들 지역에 모두 몰려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을, 겨울철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파우치 박사는 전국에 마스크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에서 이륙한 해군 훈련기가 걸프만 인근 엘라바마주 모빌 남동쪽 주택가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T-6B 텍슨2 훈련기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모두 사망했고 주택 한 채와 차량 여러 대가 화염에 휩싸인 채 자칫 대형 화재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폴리 소방서 소방관들이 신속히 진압해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에서는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이 어제부터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시험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9월 초부터 시험이 중단됐고 존슨앤존슨은 지난주 초 중단됐었는데요. 각 회사는 연구 지원자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켜 시험을 중단하고 안전 데이터를 검토해왔습니다. 두 회사 모두 FDA로부터 백신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제약회사들은 FDA로부터 검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백신이나 약물 개발
과정 중에 이러한 일시적 중단은 비교적 흔한 일이라며 시험 도중 병에 걸리는 환자가 발생하면 연구를 중단하고 그 질병이 부작용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를 조사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가 내년 초부터 텍사스주 엑터 카운티 교육청 소속 학생 가정에 무료 브로드밴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엑터 카운티 교육청 학교는 전체 가정의 39%가 인터넷 접속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100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45개 가정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후에 90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엑터 카운티 교육청은 스타링크가 주 전역의 브로드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한국전쟁 참전 기념행사에서 신성한 영토를 침범하고 분열시키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항미원조 70주년 기념식을 가졌는데 시 주석은 어떠한 위협이나 봉쇄, 극한의 압박도 반드시 도처에서 벽에 부딪히고 결국 죽음의 길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호전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시 주석은 이런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 인민은 반드시 정면에서 통렬하게 공격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영토 침범과 분열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이 인도와 동맹 관계를 높이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이제 선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총선거죠. 제너럴 일렉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연방 상하원 의원도 선출해야 하고 각 지방의 주 상원 하원 의원도 선출해야 하는 총선거가 실시가 되는데요. 그것이 11월 3일,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5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라든가 우편 투표를 통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셨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한 1억 명 정도가 더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본인의 집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조기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오하이오, 위스콘신 이런 격전지들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아주 바쁜 주말을 보내게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주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해서 집중적으로 펜실베니아주의 표심을 지금 사로잡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후보 간에 가장 격렬하게 이야기될, 이번 주말 사이에 격렬하게 이야기될 논쟁거리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이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 쪽을 공격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너무 많은 사람이 감염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800만이 넘는 미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해도 잘못한 거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온 나라가 미국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처럼 이 검사를 많이 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를 이야기하면 미국이 결코 1등이 아니다, 높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사망자 숫자죠. 그럼 사망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사망자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원래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 깊어져 사망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통계를 집계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거다라고 집계해서는 안 된다. 구분이 된다면은, 그것이 구분이 된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주장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과연 미국 행정부가 대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평가는 지금으로서는 내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선거 캠프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고 많은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 점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 시기가 참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게도 어제 미국 내에서 1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하루에 8만 명 이상이 전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목요일 하루 동안에 7만 2천 명 정도가 감염이 됐다고 하고, 금요일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8만 명이 넘었다.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 명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보도한 내용이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존스 홉킨슨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는 8만 3,757명, 그러니까 8만 4천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월드오미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월드오미터에서 집계한 거는 8만 1,210명,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집계한 것은 8만 2,600명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고요. 뉴욕타임즈가 제일 큰 숫자를 내놨는데 이제 8만 5천 명 이렇게 넣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전부가 다 8만 명이 넘은 것은 확실합니다. 지난 9월 7일자로 2만 4천 명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 7일이면 이제 9월 초 아닙니까? 굳이 한 40일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2만 4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것이죠. 하루 사이에. 그게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요. 드디어 8만 명을 넘어섰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미 예전부터 예고했던 내용이죠. 가을철 들어서고 플루 시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코로나19가 굉장히 다시 창궐할 것이다. 그래서 2차 재확산 사태가 올 것이다.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샷 맞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또 플루샷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이 플루샷 맞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보고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플루샷 이거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보건당국에서는 플루샷 때문에, 독감 주사 때문에 사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이미 불신감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들도 플루샷을 맞기는 맞아야 되겠는데 과연 안전할까, 맞아도 될까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주치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런 경우에 내가 지금 맞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플루 시즌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감염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다시 리오픈한 그런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회사도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회사도 늘어났고 식당 문을 연 곳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예전보다 더 많은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더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미 예측했던 2차 재확산의 시즌에 이미 돌입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트럼프 행정부가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지금 이제 조 바이든 선거 캠프를 이번 주말에 집중 공략하게 될 것으로 제가 예상되는 것이 바로 바이든은 거짓말쟁이다.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토론회 때 프래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프래킹을 분명히 반대한다, 저지하겠다라고 말했었는데 왜 이제는 허용하겠다라고 말이 바뀌느냐?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조 바이든 후보가 나는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녹음된 거 있는데, 녹화된 거 있는데, 그랬더니 바이든 후보가 그러면 인터넷에 올려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인터넷에 올렸죠. 진보 진영의 대표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CNN에서조차 바이든 후보가 그거는 잘못 얘기한 거다. 프래킹 금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게 팩트 체크까지 해줬습니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선거 캠프는 왜 과거에 프래킹을 금지하겠다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은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를 해명을 하면 설명을 해주면 국민들은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해명이 없이 그냥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딱 잘라떼기를 해버리니까 팩트체크에서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했다고. 이 거짓말이 얼마나 미국 사회에서 나쁜 것인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트럼프 선거 캠프 쪽에서는 지금 바이든 후보 쪽을 그 내용으로 집중 공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프래킹을 통해서 채취하는 이 석유, 셰일 가스하고 셰일 오일, 이 석유가 이것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요. 하필이면 위스콘신, 미네소타 이런 그 북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한참 뜨거운 상황에서 경합주라고 이야기되는 이것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주의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주들 지역에
이 셰일 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지금 땅 밑에 채굴할 수 있는 셰일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 경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많이 채굴해낼 수 있게 해주면은 오히려 그 지역 경제는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이슈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합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북중부 지역의 이 경합주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 갖는 지역이 이 위스콘신인데요. 위스콘신은 지금 민주당으로 약간 기울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태가 영향을 주게 되면 그럼 위스콘신이라든가 미시간 같은 곳들이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조 바이든 후보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은 이 거짓말 이슈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 다음에 헌터 바이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아들이죠. 헌터 바이든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비리 의혹,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리 의혹이 지금 더 크게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프래킹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거짓말했을 거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결함이니까.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조 바이든 후보의 그 선거 캠프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그 대선 후보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에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들은 앞다퉈서 대부분의 보도들을 어떻게 내놨냐면요. 이 토론 내용이 실제로 선거판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 선거판을 뒤흔들 만한 빅 이슈가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흘 남았는데 이 열흘 사이에 과연 어떤 해명이 나오고 그래서 과연 조 바이든 후보가 자기 지지층을 계속 지켜나갈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이거를 계속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꿔놓을지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사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예, 어제 중국에서는 항미원조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항미원조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하러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반도 6.25 전쟁에 참전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0월 23일이 그 참전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중국이 바로 이 항미원조를 기념하는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면서 이 미국에 대한 포문을 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신선한 영토를 침범하고 분열시키도록 놔두지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 영토 침범과 분열을 계속해서 일삼으면은 결국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엄중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의 인민은 반드시 정면에서 통렬하게 공격할 것이다. 아주 호전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것이 모택동이 했던 표현과 거의 비슷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6.25 전쟁 때 참전을 결정했던 그 모택동이 했던 표현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이 만약에 또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온다고 하면은 그럼 중국은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맞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 들어라. 중국 죽지 않았다.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군사적인 대립 관계는요. 한반도에서만 이야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지역은 사실은 대만 해협 지역이고요. 대만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군의 함대가 출동해서 훈련을 하는 동안에 또 중국의 함대가 출동해가지고 맞훈련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대만에 이 미국에서 그 초첨단 전투기들 갖다가 뭐 몇십 대를 판매를 하겠다 이런 승인을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사일이라든가 대공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대만에 팔기로 승인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그냥 중국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대만은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향한 침략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막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군데 지금 분열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이 있는데요. 이 걸핏하면 여기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는 아예 그냥 처음에는 주먹질하더니 이제는 뭐 총 쏘는 격전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좀 위험 지역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인도를 방문합니다. 다음 주에 방문하는데요. 인도를 방문을 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게 결국은 빤한 내용인 거죠. 자, 중국을 어떻게 하면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지금 고립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대만 해역,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인도까지 막아버리면은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라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미국이 이 전술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한 발 앞걸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미국의 이 군사력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근데 중국을 압박해서 지금 한 걸음 더 일보 전진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인도라든가 일본 그리고 대만 이런 나라를 끌어들여서 미국의 우방 국가로 지금 동맹 관계를 강하게 지금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그걸 넉넉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큰 소리 한번 친 겁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칠 기회가 딱 좋았죠. 예, 항미원조 70주년 기념행사니까 얼마나 말하기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미국 들어라 하고서는 한마디 한 거죠. 한반도도 당연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한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중국과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입장이 다른데 대만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직접 부딪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같이 싸우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바이든 후보가 이런 토론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북한의 핵 협상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핵을 축소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비현실적인 발상이기도 하고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군이 이 한반도 한국전쟁 와가지고 사망한 미국 군인이 3만 몇천 명이다. 거의 4만 명이 좀 안 되는데 그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미 동맹을 혈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은요, 중국인들이 이 한국전쟁에 와가지고 목숨을 바친 사람이 무려 13만 2천 명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 땅에서 북한을 위해서 싸워주다가 죽었거든요. 그 중에는 당시 모택동 주석의 맏아들,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도 지금 북한에 죽어서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무덤에 가서 참배하고 오는 것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중국과 북한과의 혈맹 관계는 한국과 미국과의 혈맹 관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관계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국을 압박을 해서 북한을 움직이게 한다? 그 방법 뭐 전에는 안 썼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할 줄 모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봤자 이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드 배치할 때 보십시오. 사드 갖다 놨더니 그거 하나 가지고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우리가 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움직이게 한다는 거는 그냥 책상에서나 나올 수 있는 아주 아이디어란 이야기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이미 검증을 통해서 그 방법은 제대로 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을 어떻게 상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의중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미국이 어떻게 해줘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미국을 조언해주고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도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일단 방향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북이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북한이 그걸 안 했었죠. 북한이 남한을 보니까 이가 아무런 주권도 없고 그냥 미국한테 뒤흔들리는 그런 나라처럼 보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까지 남한을 상대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몇 번 만난 이후에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과 남한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지금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인민들도 지금 한국이 그렇게 부상하고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직접 대화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점차로 생겨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미국에 의존해서 북한을 상대하던 과거의 행태에서는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국의 행정부가 북한의 문제를 자기네들이 직접 풀려고 나서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한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하는 것이고 미국은 그 직접 대화에 나서는 한국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알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한국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